서울 고등법원이 모레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의 불기소 사건에 불복해 고소 고발인들이 낸 재정 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을 논의합니다. 관련 내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정당 활동 자유에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장관 기소를 두고 상갓집에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을 반말로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운전 중에 뇌전증 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인도의 보행자를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처벌 여부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알아봤습니다. 1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모레 판사회의를 열어 재정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을 논의합니다. 재정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 고발인 등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로 검찰 기소권 독점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견제 장치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화두이고 때가 때여서 법원도 검찰 기소권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는데 장한지 기자가 법원과 검찰 입장 등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들을 담당하는 전담부 신설을 추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모레 열릴 전체 판사회의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정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불기소라는 방식의 검찰 기소권 독점 부작용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특정 범죄에 한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954년 도입됐고 2007년 모든 범죄로 대상을 넓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의 경우 재정신청 사건은 10개 행정부와 1개 민사항고부가 나눠서 심리하고 있는데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재정신청 18만 2,854건 중 공소가 결정된 건 1,520건으로 불과 0.83%만 인용됐습니다. 특히 2018년 전국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만 건이 넘지만 인용 건수는 115건으로 인용률은 단 0.52%에 그쳤습니다. 재정신청 200건이 제기되면 그중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유명무실한 재정신청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법원에 재정전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현재 여러 부에서 나눠 맡고 있는 재정 사건을 한 부에서 전담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심리에 처리할 수 있는 등 재정 신청제도 본연의 취지를 좀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억울한 고소고발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정신청하는 건데 아무래도 재정전담부가 있으면 고소고발인의 사정을 헤아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신청을 받아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을 겪은 법원이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 힘 빼기의 하나로 재정전담부 신설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좀 더 재정 신청 인용률이 높아지긴 하겠죠.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러긴 할 건데 의도가 뭔지가 걱정은 되죠. 의도가 만일에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힘을 빼기 위해서 법원에 저거를 요구한 거라면 문제겠죠.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국회에서 재정전담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해왔고 지난해 여름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보고가 돼 계속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신청제도 내실화 차원이지 검찰 견제나 힘 빼기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실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지난해 법원 업무보고에서 최소 1개에서 2개 이상 재정신청전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이 재정전담부 신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일선 판사들도 재정신청전담부 신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모레 판사회의에서 의결이 나면 다음 달 법관 인사에 맞춰 재정신청전담부 신설이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지금 하고 있는 재정 신청을 전담부가 맡아서 충실한 심리를 하려는 것일 텐데 법원 행정상의 문제여서 대검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안 맞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시기가 너무 공교롭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3월 수원고법 출범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수도권 2심 재판이 분산되면서 인력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전담부 설치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차장검사급 대검 간부가 상갓집에서 윤석열 총장도 있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검사장급 직속 상관을 속칭 들이받는 항명 행동을 해서 검찰이 시끌시끌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뭐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예, 지난 18일인데요. 금요일 날 밤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이었다고 합니다. 대검 과장급 간부의 상가에서 만났는데요. 네. 이제 양석조 그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선임연구관 차장검사급이 이제 그 상급자인 이번에 임명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검사장급입니다. 이게 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냐, 뭐 당신이 검사냐, 뭐 조 전 장관 변호사냐, 변호인이냐, 아니면 검사냐, 뭐 이렇게 따졌다는 것이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반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양석조 연구관하고 심재철 부장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양 연구관이 완전히 공개된 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 작심해서 발언을 한 것처럼 보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고요. 이런 사실이 이제 마침 당시 같이 있었던 그 상가에 있었던 SBS 법조 출입 기자에 의해서 보도되어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직속 상관을 들이받은 건가요? 일단 그 들이받쳤다고 하는 심재철 부장, 그 유재수 그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직권남용 기소를 하는 것이 맞느냐와 관련해서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기소를 사실상 반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품은 이제 수사 담당자인 양석조 연구관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제 대놓고 들이받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심재철, 양석조 뭐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두 부장과 연구관 모두 뭐 검찰에서 상당히 오래 수사를 한 강력통들인데요. 심 부장의 경우에는 뭐 흔히 말하는 강력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무래도 수사 업무보다는 기획 업무 쪽에 더 많이 배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2017년 8월에 이제 법무부의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발탁됐고, 그 다음에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고, 남부지검 1차장 자리로 옮겼다가 이번에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대변인 맡은 뒤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고 검사장급 인사인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뭐 현 정권 들어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들이받은 양석조 검사는 뭐 어떤 검사인가요? 네, 양석조 검사, 양석조 연구관의 경우에도 검찰 내에서 뭐 윤 총장만큼이나 강골이다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이전 대통령하고 친했던 그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이 있는데요. 이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이 무렵에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한 혐의가 있어서 특별수사팀에 합류해 있었는데 당시 외압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파견돼서 뭐 블랙리스트 수사에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 뭐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수사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뭐 특수산부 부장검사로 있다가 중앙지검의 특수산부 부장검사로 있다가 이번에 한동훈 부장, 직전 반부패 강력부장과 함께 지난해 8월에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에 부임했습니다. 뭐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검찰 안에서는 서로 뭐 센 사람들끼리 붙은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 반응은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추미애 장관의 반응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뭐 추태, 뭐 개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추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알린다 이러면서 뭐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도 보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 장사 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탄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불미스러운 일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뭐 안태근 전 국장의 네.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이라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네.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부적절한 언행이다.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이 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검사 복무 규정 같은 거야? 이런 게 뭐 징계 사유 같은 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검사의 징계는 검사 징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징계 사유를 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청법 43조 위반하였을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네. 검찰청법 43조가 검사가 정치운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뭐 허가 없이 보수받는 일에 종사하거나 뭐 금전상 이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 이런 거를 처벌하는 거라서 여기엔 해당이 안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했을 텐데 여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굳이 네. 하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할 소지가 있는가만 쟁점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는 징계 사유로 할 때 흔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네. 하는 그런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하는 것, 항명인지 여부는 또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것이 징계 사유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가와 관련해서는 뭐 흔히 검사 동일체 원칙, 검찰청법 네. 7조에 있는 걸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르라고 돼 있고 네. 그런데 구체적인 지휘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 건 맞죠. 당연한데 네. 그럼 그것을 이렇게 상가집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네. 있는 데서 하는 이의 제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설사 정당하다 하더라도 품위유지나 아니면 체면에 손상을 미친 것은 아닌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처벌 사유는 아니고 징계 사유라 한다 하더라도 경미한 징계 사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복잡하네요.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정말 함부로 쳐다보기 어려울 네. 정도로 높은 고위직 검사장입니다. 뭐 한 분은 차관급이기도 네. 하고 다른 분은 차장검사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술집도 아니고 상가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게 선뜻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검사 내부에서 뭐 정당한 의견 개진을 하고 어쩌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네. 조금 남부끄러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사자가 자기 양심에 있는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장소가 과연 거기에서 했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네. 이분들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적절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곧 있을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이 뭐 어떤 인사를 내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운전하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치어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어떨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사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사고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 2017년 9월 당시에 63살이었던 김모 씨가 오전 8시 30분경에 자신의 SM3 승용차를 운전해서 이제 딸을 출근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 종암동 편도 1차로 내리막도로에서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네.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반대편 보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A 씨를 이제 그대로 들이받은 건데요. 네. 이 사고로 피해자 A 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고 김 씨는 중앙선과 보도 침범 등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고네요. 일단 뭐 음주운전 등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네. 이 뇌전증이라는 것은 만성적 신경장애의 한 종류로 네. 갑자기 이제 발작을 일으켜서 이제 순간 몸에 대한 통제력도 이제 기억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편 인도의 행인을 치어서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 건데요. 네. 이제 이에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의 김 씨를 약식 기소를 했고 네. 법원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김 씨는 이에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500만 원 너무 큰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네. 공단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됐습니다. 네. 뭐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제 김 씨를 대리했던 이 공단의 강상용 변호사는 네. 이제 김 씨가 사고 직후에 뇌전증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들어서 네. 김 씨가 갑자기 발생한 이 뇌전증 발작으로 인지 능력이나 신체 조작 능력을 이제 잃은 상태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려면 사고 운전자의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싶어서 이제 낸 것도 아니고 네. 과실도 아닌 만큼 이제 무죄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또 차가 아닌 사람을 친 교통사고여서 김 씨가 이제 기절할 정도의 충격은 없었는데 네. 기절에 있었다는 거는 이미 사고 전에 이제 의식을 잃은 걸로 봐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관련해서 뇌전증 발작에 관한 논문 등도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재판부 이해를 이제 도우려고 이제 이렇게 백방으로 네. 노력은 했지만 1심에서는 이제 공단 주장을 기각을 하고 약식 명령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김 씨 측은 이에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네. 뭐 주장할 건 다 주장한 것 같은데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제 항소심에서 공단은 1심 주장에 더해서 네. 좀 더 상세하게 좀 변론을 펼쳤는데요. 네.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관련 이제 법리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이 내리막길 도로인데 네.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인도에 행인을 치는 동안 브레이크나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제 조정하려 한 흔적이 이제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이제 집중 부각을 했고요. 네. 이제 즉 중앙선을 침범하기 전에 이제 이미 의식을 상실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나 이제 정황 등을 가지고 입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이런 외부적인 요건으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이제 이는 통상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네. 중앙 침범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이제 이런 인도 침범도 같은 취지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중앙선 침범이 아닌 만큼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12대 중대과실 위반 혐의로 이제 벌금 500만 원을 기소한 검찰과 이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1심 판결을 깨고 이제 김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을 대리했던 이 강상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탓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경우를 막았다고 이제 이번 재판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뭐 그냥 일반인 눈으로 보기에도 공단 주장과 항소심 판결이 상식에 더 부합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